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월가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악재가 아니다. 이제 경기나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에너지 업종, 금융주 이런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하고 있는데 특징은 기존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에 집중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매수세가 업종이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 지주사,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장에서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은 다우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강세 보였고요. S&P 500, 나스닥 0.6%대 올라갔고 러셀 2000은 1.6%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7개 오르고 4개 빠졌거든요. 근데 에너지, 금융, 뭐 소비재들, 산업재 뭐 이런 것들,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올라가면 테크 업종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테크 업종에서 뭐 에너지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전에 이제 가치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작년도 이후에 일관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자금을 분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이슈를 보면 우선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로 악재로 영향받기에는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뭐 원유 공급 문제라든가 경제에 미칠 파장, 다음에 다양한 어떤 공급망 이런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는 개별적인 어떤 시황적인 문제보다는 종목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문제 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원유 생산을 원래대로 이제 베네수엘라 한참 전성기 때로 복구하기에는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씩 총 1000억 달러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저걸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 저만큼 계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관련주들은 되게 강했거든요. 어쨌든 베네수엘라 원유가 워낙 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는 결국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뭐 돈 들어가는 건 나중 문제고 당장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측면이 또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워낙 안 좋대요. 그러니까 뭐 그 항구에서부터 원유를 한국까지 끌어오고 그걸 원유를 실어서 유조선에 실어서 내보내고 하는데 5일 걸린대요. 근데 이게 7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면 다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시설이 워낙 엉망이라서 뭐 좀 5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복구하는데 좀 돈도 필요하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하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이 다른 이슈를 압도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다가도 그래도 기술주 실적은 좋잖아. 뭐 이렇게 툭툭 나오면서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투자자들이 악재에 민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올해 증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어떤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 올랐잖아요. 2년은 이제 20%대 올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올랐는데 올해 그 정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또 보통 중간 선거가 열리는 해에 미국 시장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점은 올해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분산에 대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신중론도 일부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준 인사 중에서 닐 카시카리 올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데 금리 인하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강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과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건 오늘 국제유가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물론 이제 유가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뭐 연말 정도 피크 쳤을 때보다 유가는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자극되지는 않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금리도 되게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돈 구하는 게 어려워지는 건가? 또 확 빠지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건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었는데 금리는 뭐 약간 하락할 정도? 예, 그래서 뭐 국제 유가나 금리, 그러니까 주식 시장, 에너지, 채권 시장
전부 다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아서 베네수엘라 문제는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지나가는구나. 몇몇 업종에만 종목에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일단 대형주 내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메타 이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나고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형주 쪽보다는 러셀 2000이 1.6% 올라가다 중성주 쪽을 본다든가 아니면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업종이 좀 강했거든요. 오늘 뭐 발레로 에너지 아니면 쉐브론 이런 종목들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레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위치가 멕시코만의 시설이 주로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어떤 저렴한 석유를 끌어와서 여기서 이제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데 유리하다. 가장, 그래서 수익성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발레로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개장 전까지만 해도 한 8% 정도 올라갔었는데, 정규 시장에서는 상승폭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한 100억 달러씩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쉐브론이 그 정도의 자금 지출을 지금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같이 제기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장중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가 강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작년도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어닝 시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평가들, 그리고 올해 M&A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M&A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은 빠졌지만, 장비주들은 좋았거든요. ASML이라든가 램 리서치 이런 데 좋았는데, 디램 시장 호황으로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ASML 목표 주가 높이고 뭐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AI주들이 좀 부진하긴 했는데 보통 주도주가 전년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2년 연속해서 패턴이 좀 이어가는 뭐 하락을 주도하거나 상승을 주도하거나 그러니까 좀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보통 이제 시장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들이 뭐 상승폭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작년에 강했던 종목이라면 올해도 강할 거다 이렇게 봐서 최근 들어서 약간 자금이 이제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도주는 주도주일 거야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올해 주식시장은 눈높이는 낮춰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평균 10% 가까이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4년 내리 올라가는 경우, 4년 내리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에 4년 차이는 보통 10% 살짝 안 되는 정도의 어떤 상승률이 나왔다. 그렇게 뭐 흔한 사례는 아니긴 한데 그 정도 나와서 올해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고 핵심은 주도주가 바뀌는 정도, AI 집중해서 다른 쪽으로 바뀌는 게 문제지 올해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든 뭐든 그냥 갈아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47.9. 이게 ISM 제조업 지수는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지금 뭐 실적이 어때요? 그리고 원재료 많이 살 겁니까? 고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송은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계속 좀 흘러내려요.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지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지표랑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신규 주문 지표가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 지표가 이제 좀 돌아서야지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흘러내린 점은 오늘 한국 관련된 지표 야간 선물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지표가 좀 둔하게 나온 점이 일부는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단숨에 사상 최고치 이거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시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월봉을 보여드리냐면 복습. 제 방송을 몇 년 동안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제가 강조할 때 보여드리는 거 한 번씩 그 포인트로 그때마다 보여드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세장이 나오다가 강세장이 끝나는 거는 2달 연속해서 음봉 하락이 나오면 끝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피크 났을 때 2달 연속해서 하락하는 음봉 나오고 그걸로 강세장 끝났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하락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드린 게 이번 달에 하락했지만 다음 달에도 하락을 하면 하락장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라면 이번은 매물 소화지 하락장으로 바뀐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돌아와서 보면 이제 뭐 그 다음 달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 하락한다라고 해서 장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2달 연속해서 하락하고 음봉이 나오면 그걸로 장세는 끝난 거다. 강세장은 요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건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비중은 낮아지고 매수 비중은 크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팔던 애들은 안 팔고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는 애들이 더 크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차익 매수. 비차익 매수라는 건 제가 뭐 그 15개 이상의 종목을 동시에 주문하는 거를 비차익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2천억 원 정도가 비차익 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에 가서 나는 팥빵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빵을 여기는 싹 다 살 거야. 이 집 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리지 않고 다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가 지금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삼성전자만 골라놨다가 지금 이것저것 다 사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맛집이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차익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피 ADR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상승 종목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면 과매도가 됐어요. 예,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 과매도가 됐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중소형주들이 해도 너무한데 이렇게 되면서 일부 눌려있던 중소형주들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눌렸던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이외에 좀 상대적으로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돌아서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존의 주도주도 중요하지만 좀 안 올랐던 종목군들, 오르다가 쉬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 돌아설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이제 종목들의 어떤 수급 변화를 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박스권 넘겼잖아요. 엄청난 박스권을 넘기고 있는데다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작년도 이후에 코스닥이 음봉이 한 번밖에 없어요. 작년도 1월에, 3월에 음봉 나온 거 말고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빌드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업종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제 이렇다면 뭐 한 2개 정도의 주도주가 올해 증시, 일단 뭐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상반기 좋고 하반기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 계속. 그래서 이 정도로 코스닥이 계속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받쳐내고 있고 매수가 따박따박 쌓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2달 정도 박스권 횡보 나오면서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또는 오르고 횡보하고 이런 차별화는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강세장 주도하는 종목 장세는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보다는 계속해서 업종별 변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추세를 보니까 반도체가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2월 3주차 이후부터 추세를 좀 비교해 봤더니 강하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 강했고, 뭐 엔터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는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좀 어정쩡하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2월 후반부부터 비교해 보면 이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되기보다는 안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쭉 나열을 해놓고 뭐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여기에는 표기를 안 했는데 그런 업종 포함해서 좀 안 갔던 업종 중에서 좀 신규로 강세를 보일 만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베네수엘라, 이건 뭐 제가 이제 나중으로 미루고 외국인들 매매 비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그 매수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도에 후반부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외국인들 매도가 너무 세다. 근데 매도 비중이 25% 밑으로 떨어져 줘야, 그러니까 팔던 애들,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물량 던지던 애들의 매도가 정리가 된 거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연말에는 뭐 휴가 갔으니까 줄어들었다고 치고, 연초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은 여간에서는 25%를 안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매도 주체가 등장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연말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환율이 안정되던 그 즈음부터 매수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좀 덜 살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집중했다가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매수가 분산되면서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부담이 덜한 어떤 새로운 어떤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까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구독하기, 이왕 보셨으면 구독하기를 좀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